이후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을 거쳐 현재는 최종현 학술원장과 숙명학원 이사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딱 제일 졸리는 시간이 돼서 이 1시간 동안 네 분의 석학을 모시고 오늘 아주 심각한 주제죠. 6.25 전쟁 교훈과 안보 정책 방향에 관해서 이렇게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평소 우리 박원근 교수님이시나 박영준 교수님, 또 이민숙 논설위원님, 김대천 교수님들은 늘 언론을 통해서도 자주 뵙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어떤 논리로, 또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한데 오늘 직접 이렇게 알게 되어서 제가 우선 굉장히 궁금하고 또 조금은 익사이팅한 그런 기분을 가집니다. 저희들이 또 특별히 어제 북러 군사동맹이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고, 또 뿐만 아니라 또 다소 아직까지는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만 한국과 중국의 이 정책 토의가 4강급 회의가 오랜만에 다시 개최가 되어서 구색은 좀 맞추었습니다만 여하튼 새로운 조짐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시간을 갖게 된 것을 깊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긴 이야기 할 것 없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만 한 가지 이제 우리가 1950년과 지금을 이렇게 벌써 거의 70년 이상이 지나갔습니다만은 그 당시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플레이어들은 비슷비슷한데 한쪽은 육군만 갖고 있다가 육군을 주로 전쟁이 중심이 됐다가 이제는 육군, 공군, 해군까지도 엄청나게 많이 확대가 됐고, 또 북한 자체가 이제 핵무기를 가지게 되어 있고, 또 동시에 대만 사태가 또 항상 언제든지 병행해서 이렇게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상태고, 심지어는 우크라이나 전쟁까지도 위협적인 그런 상황이 되어서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인류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던 첨단 과학 기술이 최고조에 달해가는 그런 상황에 있는 여러 가지로 복잡 다단한 그런 모습 속에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 네 분의 교수님들께서 아주 명쾌하게 우리의 또 길을 밝혀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집니다. 박원근 먼저 교수님께서 발표를 먼저 좀 해주시고, 이어서 이민숙 문화일보 논설위원님께서 이제 토론을 좀 해주시고, 또 이어서 박영준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장님께서 이번엔 주로 이제 한미일 안보협력 문제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토론은 서강대학교의 국제대학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대천 교수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맥시멈 발표는 20분까지 15분을 목표로 좀 해주시고, 그리고 조크를 좀 성공적으로 날리시면 이 오후에 졸리는 시간에 큰 선물을 주신 걸로 하고 20분까지 허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토론하시는 분도 5분 드리는데 조크가 성공하면은 2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내가 바로 여러분들로부터 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게 한 2분 전에는 경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뜨거운 박수로 박원근 교수님부터 먼저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크는 아니고 제 실수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 북러 저희 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61년 조약을 다시 동맹을 복원하고 자동개입 조항을 사실상 자동개입 조항을 할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틀렸는데요. 발표되기 전날 모 방송국에 가서 3가지 이유를 대면서 절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게 보통 방송에서 얘기를 하면 유튜브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어저께만 봤더니 20만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아마 오늘은 더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틀렸는데 제목이 이화여대 박원공 교수 북러 간의 동맹을 맺지 못하는 3가지 이유라는 썸네일을 해서 뜬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댓글이 한 거의 900개가 달렸는데 지금 겁이 나서 못 보고 있습니다. 열변 처음부터 끝까지 저런 게 무슨 전문가로 나와서 얘기하냐 물러나라. 이제 20분 다 채워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마음을 좀 편하게 할 이유가 앞에서 우리 김영석 교수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 제가 오늘 또 드린 말씀은 어쩔 수 없이 현실로 와서 얘기를 해야 합니다. 사실은 저도 외교사 전공자입니다. 사실 제가 냉전사 전공자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현안만 쫓아가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 외교사에 대한 연구를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정말 그래? 그런 얘기들을 해서 제가 요즘 아주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물풍서 그런 얘기 좀 그만하고 저도 다시 냉전사 쪽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는데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 백성주 회장님이 저한테는 가장 형님 같은 분이 와서 하라고 하면 저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야 되는 사람이라서요.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네, 북한의 핵기업과 대남 정책 전망인데요. 이것도 사실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연말 연초 김정은이 제가 이제 약간 의류적으로 쓰는 표현으로 헤어질 결심, 전쟁할 결심 2가지를 아주 공포를 했죠. 특히 전쟁할 결심에 대해서는 이게 한국 전쟁을 다시 소환해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2명의 학자 또 외에도 유명한 그 전직 대사 한국 문제에 깊이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 동시에 나서서 한국 전쟁 이후에 마침내 북한이 한국과 전쟁할 결심을 했다라고 써서 그걸 또 국내 언론이 다 받아 쓰는 바람에 굉장히 문제가 됐는데요. 주가도 떨어지고 제가 거의 반박문을 보낼까 했는데 이미 굉장히 좋은 분이 반박문을 보내셔서 제가 알았긴 합니다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그러면 김정은이 전쟁할 결심을 했느냐 전쟁할 결심을 했다는 것은 전쟁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김정은이 전쟁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고민이 뭐였냐면 김정은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2가지잖아요. 하나는 헤어질 결심, 또 하나는 전쟁할 결심. 헤어질 결심을 얘기하면 통일을 포기하겠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북한이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의 2대 역사적 사명, 김일성부터 내려온 2대 역사적 사명 중에 하나가 조선 통일입니다. 조국의 통일이거든요. 우리가 얘기하고 하는 통일, 특히 요즘 MZ세대는 통일에 관심이 없으니까 한 100만 배쯤 북한이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죠.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김정은이 어느 날 그걸 없애버린다면 사실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닌데 이걸 뭘로 채울 거냐. 여전히 못 채우고 있습니다. 5개월, 6개월이 됐는데 그러면 노동신문의 정론이나 그런 걸 통해서 자신들의 뭔가 대체되는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못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 대신에 전쟁 쪽에는 명확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2월 9일 그들이 말하는 건군전에서 김정은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그것들 대한민국을 얘기하죠. 대한민국을 표현했으니까 대한민국의 영토를 점령 평정, 무력을 사용해서 대한민국의 영토를 다 무력으로 점령하겠다. 그들이 바라는 영토 완정이 그들에게 궁극적인 목표가 된다. 그렇다면 제가 처음 모두에 드렸던 말씀, 과연 그러면은 능력이 있고 정말 의지가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가장 최근에 보물풍선이 이 모든 걸 덮어버려서 제가 정말 아쉬운데요. 아쉽다기보다 이래도 될까 하는데 그 시기에 북한이 했던 굉장히 의미 있는 도발이 있습니다. 뭐였냐면 4월부터 시작된 건데요. 북한이 2가지 개념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화산 경보 체계라는 것.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의 데프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도 핵 위기 사태 경보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걸 화산 경보라고 얘기했고 화산 경보가 발령이 되면 발생 그 다음에 자신들이 핵에 대한 종합 관리 체계로 핵 방아쇠가 있다.
그걸 올 4월 달에 북한이 처음 얘기를 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5월 31일 날 이제 오물풍선 막 날라오고 그럴 때였는데요. 그 31일에 뭐라고 직접 보여줬냐면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김정은의 직함 중에 하나가 당 중앙군사위원장입니다. 자기가 직접 명령을 내렸고 그것이 비밀 암호 지령문으로 전송이 돼서 해당 부대에 내려갔고 해당 부대가 통합화력 체계를 가동해서 반격을 했다. 그때 사용한 것이 KN-25 600mm 방사포 우리가 말하는 다연장 로켓입니다. 그것을 18문을 이제 뭐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18개를 다 세워놓고 한 발씩 쐈거든요. 거기를 왜 쐈냐 하면은 5월 27일 날 한국 공군이 F-35 스텔스기를 동원해서 20여 대 우리 전투기를 동원해서 이 북방 한계에서 노플라이 존까지 올라갔습니다. 비행 금지선까지. 북한이 이걸 못 봅니다. 스텔스기는. 그래서 나서 우리 합참이 우리 올라갔다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김정은이 이것이 일종의 화상 경보 체계가 발령된 거다 해갖고 자신들의 핵 방아쇠를 시험했는데 4일 걸렸습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됐다는 거죠. 뭐 그 안 된 거에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끊임없이 자신들이 한국이 어떤 형태로든지 김정은에 대한 위협을 가하면 자신들이 거기에 대해서 핵 전쟁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라는 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일단 뭐 북한의 합리성을 많이 얘기하죠. 이쪽 억제 쪽에 연구하는 자들 대표 연구자 중에 한 사람이 지금 NCG 핵협의그룹의 미국 쪽 파트의 책임을 맡고 하는 MIT의 비핀 나랑 교수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쪽에서는 뭐 유명하고 책도 많이 썼고 얼마 전에 한국 와서 만나볼 기회도 있어서 물어봤는데 이 사람은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첫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당신 정말 생각하기에 김정은이 핵을 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은 오랫동안 전부터 그 주장을 했습니다.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영어로 써 죄송합니다만 use it or lose it. 쓰거나 지거나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확실히 진다.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면 최소한 싸워서 살아남을 기회라도 있다라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이고 일주일 전에 제가 직접 물어봤더니 김정은의 마음이다 하면서 여전히 자기 주장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이 한국과 이 확장 억제 제도화를 하는 미국 책임을 맡는 것에 대해서 잘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정말 김정은이 핵을 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만큼 한미가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하는 그 작업에 직접적으로 더 관심을 갖고 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 북한이 갖고 있는 핵 교리라는 게 바뀐 것은 분명합니다. 2019년 5월이 저는 굉장히 뼈아픈 시기인데요. 그때 뭐 이른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돌고 있었던 시기였죠. 그때 북한이 KN-23으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처음 했습니다. 근데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건 하루 이틀 준비해서 안 되고 수년을 준비했다. 그러면 김정은이 2018년에 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시작하면서 문 대통령 만나면서 그 이전부터 준비를 했다는 얘기인데요. 이 무기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사거리가 한반도라는 거죠. 1000km. 그리고 핵탄도, 저위력,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핵탄도를 탑재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다.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은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쪽에 하는 분들은 무슨 의미인지 알고 저도 알았습니다. 이제는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공격 능력을 발전시키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오히려 더 편하고 실전 확률이 굉장히 높고 배치가 빠른 한국과 일본 정도를 포함한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을 배치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냥 민간 학자로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했습니다. 뭐 글도 썼고 방송에 나와서 이거 막아야 된다. 이거 안 막으면 이제 한반도는 게임 체인저가 된다. 북한이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오르게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당시 문재인 정부는 뭐 당연히 아무 얘기도 안 했고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물어봤더니 뭐 다른 나라들 다 하는데 왜 문제냐. 자기는 김정은을 믿는다.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쉬운 상황인데요. 어쨌든 그때 북한의 판단이 이거였습니다. 제가 이야기로는 북한이 제가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 죽었다 깨어나도 미국과 핵 균형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핵 능력을 갖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 국가를 상대로 북한은 이걸 이제 우리가 확증 보복 능력 혹은 2차 타격 능력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구비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김정은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는 미 본토를 공격해서 미국을 상대로 하기보다는 한국과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고 일종의 이것을 볼모로 삼아서 자신들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겠다.
이거를 우리가 억제 이론에서 얘기할 때 비확전을 위한 확전, escalate to de-escalatio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쪽으로 돌아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향으로 계속 가고 나서 지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또 중요한 순간이 2022년 4월이었는데 김여정과 그 다음 달에 4월 초에 김여정이 얘기하고 4월 25일 김정은이 열병식에 나와서 한 얘기가 자신들의 핵은 이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핵은 미국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자위권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부터 이 핵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핵은 한국을 향해 사용하는 것이고 전쟁 초반에 전장의 우세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걸 보여주고 아까 말씀드린 4월, 5월 화상 경보체계 핵 방아쇠를 통해서 자신들의 핵을 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도대체 이것은 저는 이것의 가장 큰 것은 사실상 자신들의 핵 보유국을 인정하라라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것을 위해서 일종의 강압을 하는 거죠. 믿어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연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냐, 북한이 정말 그렇게 쓸 수 있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 그들이 갖고 있는 저위력 핵을 한국에 쏜다. 요즘 그 많이 회자되는 게 이런 겁니다. 저위력 핵무기 하나 정도를 인구 밀집 지역이 아닌 남한을 향해 쏘고 그 다음에는 한미가 공격을 하려고 그러면은 북한이 갖고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미 본토로 공격할 거야 하면서 반격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한다. 이게 핵 강압, 핵 그림자 그 얘기들인데요.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게 북한을 정말 북한이 한국을 향해 핵을 쏜다, 저위력 핵을 쏜다면 한 발 갖고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미가 갖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로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한 발 갖고 그것을 못 뚫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10발 정도를 섞어 쏘기가 돼야 그들이 핵을 쏴서 한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정말 한국에 의미 있는 타격을 주려면 저위력 핵 갖고 안 됩니다. 상당히 고위력 핵탄두를 탑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대규모 민간인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남북은 워낙 한반도가 좁기 때문에 전장 규모가 좁아서 그런 핵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 의미는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지 저위력 핵을 쏘면 이건 전면전이라는 것이죠. 전면전에 바로 들어가게 됐기 때문에 미국은 여기에 나서서 대규모 응징 보복을 하게 되고, 한국도 삼축체계의 현무 계열의 현무 4, 5를 활용해서 북한에 이걸 참수작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고요. 정확한 표현으로는 HVT라는 게 있습니다. Highly Valued Target, 주요 지휘부 제거 작전. 이건 미국이 공식적으로 갖고 있는 작전 계획입니다. 이것이 동원되게 되는 거죠. 그건 당연히 김정은을 타격한다는 말씀이 되는 거고요. 이런 상황으로 간다는 것이죠. 저는 김정은이 이걸 모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미국이 북한을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많이 있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 미국이 이 저위력 핵, 전술핵 무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개선을 했기 때문에 2020년 저위력 탄도 W76-2라는 것을 장착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북한 핵에 대해서 대응을 할 만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회자되는 영어로 CNA라 해갖고 이게 Conventional Nuclear Integration이라 해서 재래식 전력과 핵 전력의 통합 운영.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한국이 갖고 있는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 전력이 통합돼서 북한에 대한 대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이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앞으로 수십 년이 지나도 미국을 상대로 확증 보복 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확증 보복 능력이 없는 국가가 핵을 쓴다라는 것 자체는 자살행위라는 것이죠. 말이 안 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정은이 늘 이성적이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 전에 술 많이 먹고 막 기분 나빠서 막 전쟁할 수 있지 않냐? 저는 절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에서 제일 부자가 저는 김정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잃을 게 제일 많아요. 많은데 자기가 전쟁을 시작을 하면 자기부터 없어진다는 걸 아는데 전쟁을 할까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오히려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일부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 그렇게 북한이 공격을 하면 정말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줄 것이냐. 특히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최근에 에브리지 콜비라는 사람이 와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얘기도 해봤습니다만 말이 안 되는 게 이런 거지 않습니까?
미국의 5개 도시가 북한의 핵을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을 보호해주지 않을 거다라는 게 그 사람의 핵심 주장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미국의 군사 전략이라는 것은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보면 위험 회피가 아니라 적국의 위협 정도가 치명적이고 공세를 매우 강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드골의 말에 많이 회자가 되죠. 파리를 지키기 위해 뉴욕을 포기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답은 뉴욕을 지키기 위해 미국은 오히려 압도적으로 선제 타격까지 포함해서 공격을 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현재에서 얘기하는 그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한미가 대응하는데 선택지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북한이 핵을 절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게 첫 번째 선택지고, 두 번째는 북한의 전술핵 가능성을 조금 열어놓고 그래도 확전을 방지하는 형태로 가는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미가 하고 있는 건 첫 번째입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정권의 종말이라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 NPR, SCM에서 공식적인 문건으로 다 확인이 됩니다. 그 의미는 북한이 핵을 한 방만 쏘면 미국이 갖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전술핵, 저위력 핵을 포함해서 뭐 그걸 재래식 그런 무기체계도 가능하겠죠. 한국 것까지 포함해서 어쨌든 정권의 종말이다. 북한이 유일 영도 체제, 수령 체제, 1인 체제지 않습니까? 그 체제에서는 북한이 핵을 쏘았을 때 우리가 핵으로 대응해서 북한 주민 수십만 명이 죽는 거, 그거 김정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김정은이 훨씬 더 억제가 걸리려면 본인이 어떻게 돼야 된다. 정권이 종말돼야 된다는 것이 억제력이 훨씬 더 강하게 걸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 전술핵 한국 재배치도 얘기를 하는데 전 거기도 좀 조심스럽고 사실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전술핵 저위력 맥을 한국에 배치할 곳도, 이건 뭐 한국에서 반대를 굉장히 심하게 할 거예요. 지방에서 배치를 한다 하더라도 이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북한이 저위력 핵을 쓰면 거기에 동종 동량 수준으로 우리도 미국이 저위력 핵으로 대응을 한다. 확전을 방지하는 수준에서 막는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건 안 됩니다.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가 갖고 있는 것은 재래식 전쟁을 제외하고 어떤 종류의 핵 전쟁도 막강하게 대규모 응징 보복, 영어로 massive retaliation을 걸겠다라는 얘기로 북한을 억제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전술핵을 갖다가 놓는 것도 저는 뭐 크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외에 뭐 제가 나머지에 적어놨습니다만 결국 한미가 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갖고 있는 통합 억제, 특히 최근에 강화된 한미일의 이런 안보 협력, 이런 것이 저는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정은이 쉽게 한국을 향해 핵을 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트럼프가 등장하면 어떻게 될 거냐, 이제 그건 조금 별개의 문제인데, 트럼프가 등장한다고 저는 표현이 거친다면 세상이 무너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크를 성공적으로 쓰셨는데도 불구하고 2분을 저축해 주셨습니다. 네. 좋은 발표를 해 주셨는데 이민숙 논설위원님께서 아주 날카로운 좀. 네, 감사합니다. 저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민숙입니다. 외교, 안보, 국방, 국제문제 사설 칼럼 쓰고 있는데 이 푸틴의 방북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고 오늘도 사설을 쓰면서 우려를 했는데 오늘 저 백승주 이사장님의 오늘 포럼이 실렸는데 굉장히 명확하게 지적하신 글이라서 북러 문제는 백승주 이사장님 글로 가름하고 저는 오늘 박원근 교수님 논평을 하겠습니다. 제가 뭐 조크를 하지 못하는 실력이라 저는 시간을 칼같이 지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박원권 교수님 발표를 들으면서 최소한 북한의 핵도발은 없겠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는데 이 북러 정상회담 결과를 보면서 북러 6.19 신조약으로 러시아가 즉각적으로 유사시에 북한에 개입할 수 있게 된다는 그 상황, 그러면 북한이 지금 40 내지 50개 핵을 갖고 있는데
러시아는 그거의 100배 이상의 핵탄두를 가진 나라가 북러가 함께 대한민국을 겨냥할 수 있는 이 상황이 된 거를 보면서 이제는 북핵 대응이 아니라 북러 핵 대응, 나아가 중국이 지금 2030년까지 핵탄두를 1000개를 늘리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북중러 핵 대응으로 우리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지금 북핵 걱정만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번에 자리가 있다면 북핵 대응은 북한이 김정은이 박원규 교수님 말씀대로 한반도에서 제일 부자인 이재용보다 훨씬 부자인 김정은이 자살골을 하지는 않겠지만 이 북중러 핵 대응에 대한 우리의 프레임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이 문제는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5가지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박 교수님은 남북관계를 북한을 내재적 접근법으로 보자는 이런 식의 사고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동맹 문제, 또 냉전의 문제, 또 탈냉전의 문제를 외교사와 국제관계를 보시는 분이 북한을 보시고 북한의 핵 문제를 고민해 오신 분이라서 여기에 지적하신 많은 부분은 저희가 글로도 인용을 하고 굉장히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널리스트로서 제가 갖고 있는 몇 가지 질문은 그 5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전쟁할 결심을 많은 사람들이 헤어질 결심에 빗대서 얘기를 했지만 미국에서 김정은의 전쟁할 결심을 이란 약을 팔았던 그 대북 유화주의자들, 예컨대 제네베 아카비의 주역이었던 밥 갈루치라든가 또 밥 칼린, 이분들은 다 90년대 북한이랑 협상을 했던 분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 김정은이 전쟁할 결심을 하고 있으니 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회과학적 또 외교적 협상을 했던 분들이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희들이 대응을 해라. 어떤 대응? 북한이 원하는 거를 들어주면서 협상을 해라. 그거는 말하자면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조건으로 협상을 하자는 건데 이건 대한민국이 받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래서 저널리스트로서 김정은의 전쟁할 결심했다고 주장하는 미국의 유화주의자들 신뢰하지 않고 그들의 논리가 너무 허점이 많다는 생각을 했는데 박 교수님도 그 생각을 얘기를 해주셔서 그건 공감을 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핵 문제, 북핵 문제가 아니라 북러 핵 문제, 나아가 중국 핵 문제를 봐야 한다고 봤는데 박 교수님 이 글에는 중국 핵, 러시아 핵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중국은 경제협력의 대상이고 한반도 평화의 파트너라고 하는데 우리 김명석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한국전쟁에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가뜨렸던 중국이 이제 와서 경제 파트너고 평화협력의 대상이라고만 보면서 중국의 핵에 대해서 아무도 우려하지 않는 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원근 교수님께 중국의 핵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질문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로버트 게이츠가 말한 미국이 기능 장애에 빠졌다 이런 얘기들은 참 많이 하는데 이거는 앞으로 11월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이 될 것이냐 트럼프가 될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면서 박원근 교수님께서 트럼프가 등장을 해도 세상 무너지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저는 조금 더 발상 전환을 해서 지금 바이든의 이른바 군축론자들이 중심인 바이든 행정부 그리고 좀 현실론으로 가려고 하는 트럼프 행정부를 비교해 볼 때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고 하는 게 한국의 재앙일까 하는 생각을 던져보면서 만약에 트럼프가 김정은을 사랑한다, 애정에 빠졌다, 협상을 해서 북핵을 인정할 거다, 한미 동맹을 파탄날 거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협상으로 동맹으로 할 수가 70년 한미 동맹의 그 정신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 우리가 자체 핵 역량을 확보하고 이거를 미국과 동맹과 함께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바이든보다는 트럼프 쪽 사람들이 상당히 현실주의가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걱정할 것이 아니라 트럼프가 갖고 있는 현상 변경적 측면, 핵 개발에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가 파고 들어가면 바이든 행정부가 그렇게 저지하려고 하는 그 한국의 핵 역량 확보 문제도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박 교수님의 생각을 듣고 싶고요. 30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전술핵 재배치 이견에 대해서는 참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전술핵 재배치를 할 것이냐, 핵 역량을 확보할 것이냐 얘기가 있고 아산정책연구원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전문가들도 핵 역량, 핵 공유를 못한다면 전술핵 재배치라도 하자고 하는데 박 교수님은 이견이 있다고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오늘 핵심은 아니지만 어떤 의견이 어떻게 있는 건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조크도 가볍게 조크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쓰셔도 되는데 이제 이 팀이 끝나고 다음 팀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 박 교수님께서 지금 안 하셔야 됩니다. 끝나고 나서 하시고 김정은이 절대 못 올 것이다라고 하다 보면 이 안보 문제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보수화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딜레마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워스트 케이스를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사 예산과 에너지와 인원의 낭비가 있더라도 그 위기가 닥쳤을 때 오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의 그거는 보험적인 차원에서라도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소위 그 밀리터리 딜레마라는 차원에서 보자면 우리 박 교수님의 그 논지는 조금 우리를 말하자면 그 전통적인 그런 밀리터리 딜레마를 너무 낙관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조금 그런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나중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이번 70년 전 사태하고 지금하고 한국, 미국 이 우방 쪽에서 볼 때 그래도 그 불행 중 다행으로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그게 한미일 간의 군사협력, 안보협력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또 특별히 이제는 옛날에는 미국이 두 개의 전장에서 할 때의 그 딜레마라고 했거든요. 그때는 주로 뭐냐면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도 마찬가지였지만 그거는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어떻게 미국이 둘을 다 감내할 거냐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이제는 중동하고 그렇게 한반도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대만과 한반도에서 동시에 전쟁이 또는 핵전쟁이 일어날 경우 또 플러스 우크라이나나 다른 데서 세 군데, 네 군데에서 한꺼번에 거의 전쟁에 가까운 그런 군사적인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지금 제가 미리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일본은 온통 대만에 관심이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만에서 불과 동쪽으로 114km, 83마일인가 84마일에 걸쳐서 일본 사람들 2,000명이 실제 지금 거주하고 있는 요나구니 섬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대만을 침공했다 그러면 그 섬들이 바로 전쟁에 들어갈 수밖에, 함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은 만약에 대만에 전쟁이 생길 때, 또 한반도와 대만에서 전쟁이 생길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군사력 리소스를 대만으로 집중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새롭게 발달되는
그 혼내와 다떼마에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걸 제가 좀 발견을 했습니다. 뭐 아직 내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그래서 그 한미일 문제가 상당히 복합적인 걸 띠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엄청난 좋은 점도 있고, 또 동시에 분쟁이 절대 김정은이나 저기 시진핑 입장에서는 단독으로 전쟁 절대 안 하겠죠. 어떻게든지 간에 동시에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미국의 힘을 분산시키고 일본의 힘을 또 분산시키려고 하겠죠. 그렇다면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것이 우리가 얻는 이점하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엄청난 비용이라고 할까요?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말이 좀 길어졌는데 워낙 속하기시니까 금방 자 다시 다 같이 한번 박수를 한번 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국방대학교 문제연구소 박윤희 교수입니다. 그 조크를 준비했는데 박인국 대사께서 워낙 중요한 질문을 하셔서 조크를 잊어버렸어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보다 먼저 우리 박원근 교수께서 이렇게 훌륭한 발표를 하셨는데 박원근 교수님 잘 아시다시피 이화여대학교 교수이시고요. 아주 또 미남이십니다. 집안이 되게 미남이시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20만 뷰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그런 박원근 교수님 뒤에서 발표를 하니까 마치 조용필 뒤에 노래하는 조영필, 나훈아 뒤에 노래하는 너훈아 같은 기분입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제가 발표할 것은 이제 한미일 안보 얘기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것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발표하기 전에 저희도 이제 국방대학교 공동 주최자로서 이 전쟁기념사업회 백승주 회장님께서 나지 포럼이라고 하는 것을 하셔서 이렇게 공동 주최하게 됐는데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청중석 가운데서는 국방부의 관계자도 와 계시고요. 계룡대에서 육군, 해군 공군 관계자도 와 계신데 특히 2030 자문단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0 자문단 일어나실까요? 이 절망각지에서 근무하는 청년 장병들이 국방부가 조직한 2030 자문단 돼가지고 오늘 공부하러 왔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한미일 안보 협력이 작년도 8월달 캠프 데이비드 협정 이후에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내적으로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국제 안보 질서의 현실이랄까, 혹은 이렇게 한국의 안보 자산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지 않는가, 그런 내용을 발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여러 차례 이제 일본이 우리한테 있어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하고 중요한 어떤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을 방문해서 그동안 이전 정부에서 문제가 됐었던 지소미아 문제도 정상화시키고 양국 관계를 극적으로 정상화시켰죠. 대법원 판결 문제에 대해서도 3자 변제 방식으로 풀어나가고요. 그리고 사실은 캠프 데이비드 협정 이후에 8월 15일 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한미동맹과 한미동맹에 있어서 일본이 굉장히 중요하다. 한미안보명이 중요하다. 특히 이제 일본이 위해사령부에 제공하는 이렇게 후방기지가 우리 안보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아마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은 거의 처음이고 이례적이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일 뒤에 이제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가지고서 이러이러한 굉장히 중요한 공동선언을 발표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전략적으로 공조할 수 있다. 그런 합의가 여기서 이루어졌죠. 그러면서 북한 핵이랄까 미사일에 대해서 정보 공유랄까 공동훈련을 강화해 나가겠다 이런 합의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국내 일각에서는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북한이랄까 중국 언론에서는 한미일 안보 협력이 우리 한반도를 불안하게 하고 아태지역 안정도 훼손한다는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고 국내 일각에서는 아마 한일 안보 협력이 추진되면 그 사람은 토착 외교라고 아마 또 비판하는 그런 것도 나올 거예요. 나올 텐데 저는 이런 이제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한 국내외의 비판적인 그런 그 시각에 대해서 이것은 상당히 우리 안보에서 중요하다. 국제적인 차원에서 내지는 북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국제안보 질서 이게 처음인데, 뭐 사실 엊그저께 북한과 러시아 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관련된 공동조약이 맺어졌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어떤 국제 안보 질서가 근본적으로 동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관적인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1990년 탈냉전기 이후에는 미국, 또 냉전기에 이제 소련에서 변화된 러시아, 그리고 중국 간에 서로 협력적인 질서들이 만들어졌죠. 쭉 썼습니다만은 미국과 러시아 간의 핵 및 통제 관련된 일련의 조약도 있었고, 우주 협력도 있었고, 원자력 분야 협력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후 온난화에 대응하고 해서 뭐 북극적에 대한 협력도 있었고, 심지어 러시아를 G7에서 초대해서 G8으로 갔던 것이 이제 탈냉전기 특수였습니다. 뭐 파워포인트를 할까 저희 문에서는 이때 탈냉전기 맺어졌던 미국과 러시아 또 중국 간의 여러 가지 그 협력 체제들이 를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시기에 탈냉전기에 미국과 중국 간에도 중국이 그때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WTO에 중국을 가입시켰고, 중국도 NPT에 가입하거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가입하는 등 국제 질서에 대해서 협조적인 태도를 취했죠. 근데 제가 강조하는 것은 2010년대 중반 이후에 저런 탈냉전기의 강대국들 간의 협력적인 질서가 동요되고 붕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이제 미중 간의 어떤 뭐 경쟁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은 쭉 잘 아실 거고요. 그 속에서 중국은 뭐 제2도로선, 제2도로선 개념을 내세우면서 뭐 일본과 타이완을 필리핀을 가는 1도로선, 그 다음에 그쪽 과함까지 이어가는 제2도로선을 타격할 수 있는 해공군 원거리 투사 능력을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인도 태평양 전략을 하면서 태평양 쪽에다가 대서양 대비 6대4 정도의 전력들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하나 더 미중 간의 관계가 전략적 경쟁 국면을 보이고 있고, 미국과 러시아 간에도 협력적인 질서가 붕괴되고 있는데, 탈냉전기에 맺어졌던 그런 협력적인 질서들이 2014년 러시아의 크리미아 침략, 그다음에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의해서 다 깨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G7을 배제시켰고, INF 조약 무효화됐고, 미러강 오픈 스카이 조약도 이제 깨졌고, 그리고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이후에 러시아는 핵 사용을 시사함으로써 NPT 체제가 동력되고 있고요. 또 미국과 러시아가 맺었던 2010년도 뉴스타트 조약에서 앞으로 2년 뒤에 실효가 됩니다만 러시아가 탈퇴하겠다고 선언했고, 포괄적 핵실험 문제도 이미 탈퇴했어요. 그 다음에 러시아, 미국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던 국제우주 스테이션 ISS라고 하는 사업에서도 러시아가 탈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있는데, 그러니까 국제질서 차원에서는 지금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들 간의 협력이 아니라 이제 경쟁, 대립으로 완전히 국면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북한, 아까 박광훈 교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사실 북한의 여섯 차례 걸쳐 핵실험, 그 다음에 2022년도 9월 달에 발표한 핵무력법, 핵 전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5가지 경우에 북한이 이제 선제 핵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저는 이것이 냉전기의 소련이랄까, 또 중국의 핵전력보다도 훨씬 더 선제 공격의 범위를 넓힌 가장 위협적인 핵전력이라고 평가합니다. 거기다가 작년도 1월 달에 북한은 남북 관계를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니라 전쟁 중에 있는 도전국 관계라고 했는데, 이거 완전 헤어질 결심이죠. 박원국 교수 표현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러한 일련의 북한의 행동이 1991년도에 탈냉전기 때 남북한에 맺었던 기본 합의서를 파기한 그런 어떤 심각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서 2010년대 이후의 국제안보 질서는 완전히 그 탈냉전기의 경제적 협력 국면에서 변화되어서 강대국 간의 경쟁을 이어가고 있고, 한반도 안보 질서는 작년도 말, 올해 초에 북한의 일련의 어떤 핵무력법이랄까 남북관계 재규정에 의해서 제가 다른 칼럼도 썼습니다만 무합의 시대로 전화됩니다. 그래서 한반도 안보가 상당히 불안정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저기에 대응해서 국내적으로는 삼축체계 등의 어떤 전력 증강, 대외 전력 증강, 미국과는 이제 확장 억제 체제 강화, NCG를 통한 핵협의 이런 것들을 해나갑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일본의 안보 정책, 그리고 한미의 안보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의 자주국방적인 어떤 국방력 강화와 한미 동맹 강화에 굉장히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주국방 한미 동맹인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한미 협력이 우리 어떤 자주국방의 노력이랄지, 또 한미 동맹을 통한 대북 억제, 혹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어떤 삼각관계 어떤 강화 대응하는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다고 한 건데,
그래서 일본의 이제 안보 전략과 자위대 태세를 좀 설명했습니다만은 우리 일각에서는 일본의 안보 정책 변화가 굉장히 우리 안보에도 뭐 위협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 많이 하죠. 자, 그런데 일본의 어떤 국가안보 전략서랄지 전략문서랄지 전략문서에서 표방되고 있는 위협인식이랄지 보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전략문서에서는 가장 큰 안보 위협을 북한, 또 중국, 러시아로 보고 있고 협력해야 될 대상국으로서는 미국, 동맹국가는 미국, 쿼드 국가들, 한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안보 전략서만으로 봤을 때는 일본이 우리한테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전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국가 안보 강의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 자위대 배치 태세입니다만은 육형 자위대가 있죠. 그래서 육형 자위대가 최근에 소위 이제 반경력 개념에 따라서 1000km 나가는 미사일 전력들을 증가하고 있는데 또 항공 자위대도 마찬가지고요. 공대지 미사일 증가하고 있는데 저것을 우리가 일본과 잘 좋은 관계를 맺으면 우리 안보를 위한 긍정적인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미일 동맹이 쭉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에서 미군이 제일 많이 병력 수만으로 제일 많이 배치된 데는 일본이고 독일이고 이제 한국이 이렇게 될 텐데 이 미일 동맹 자체가 기본적으로 공동 전략 지침이 있단 말이에요. 2015년까지 미일 가이드라인은 공동 전략 지침이 나왔는데 이것은 한반도랄까 주변 지역에서 비상사태가 있을 경우에 미일이 동맹 차원에서 협력하겠다. 주일 미군이 전방에서 작전을 전개하면 자위대가 후방에서 지원하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일 동맹 자체가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의 저희 생각입니다. 더 나아가서 일본 내 유엔사 사령부 후방기지 7개소가 있습니다만은 그 역사적인 연원은 쭉 썼습니다만은 일본은 유엔사 회원국이 아닙니다. 단 유엔사 후방기지가 일본에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유엔사 전략제공국들과 각각 지휘협정을 맺어서 편의를 제공하고 유엔사 전략제공국들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이 일본에 기지를 쓰겠다고 했을 때는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외교적 협력을 하고 있죠. 지금 지도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기지가 쭉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유엔사령부가 서울로 지금은 평택했습니다만은 여전히 평택에 소재한 유엔사령부의 지휘 통제를 갖고 있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작년도에 유엔사령부 후방기지 포스카 구달을 가서 그쪽에 그 후방기지 사령관 호주 대령한테 당신은 누구의 통제를 받고 있냐? 그랬더니 자기는 평택에 계신 라케메라 사령관의 지휘 통제를 받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긴밀합니다.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주일 미군 또 유엔군 사령부 후방기지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의 유사사태 시기에 우리를 정말 도와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걸 약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보지 못하면 사실은 안보 전문가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우리 정치 세력들, 국회의원들께서 저런 것들을 좀 많이 저런 어떤 안보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반도 위기 사태 시에 일단은 한미동맹, 한국과 미국의 이제 한미동맹이 역할하겠지만 후방의 미일동맹, 그 다음에 일본에 소재한 유엔사 후방사령부, 혹은 미 본토에 있는 태평양사령부나 전략사령부 등이 하나의 어떤 연계가 돼서 우리 한반도 안보를 위해서 역할할 것이다. 그런 어떤 인식들을 가질 수가 있고 대통령께서 2023년도 8월 15일 날 광복절 격주에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통해서 한미 세 나라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연계하면서 협력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 한미일 간 협력이 크게 봐서는 두 가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북한의 군사적 위협, 특히 북핵 위협에 대해서 억제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죠. 우리 거기에서는 이미 한미 일간의 육해 공해서 특히 해군과 공군 중심으로 하고 있는 훈련들을 계속 해나가야 되고 정부 국민들을 해나가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유엔사의 어떤 기능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미일이 서로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도 유엔사의 멤버국으로 들어갈 것도 있고 일본도 일본이 원하지 않던 유엔사의 옵서버 형식으로라도 관여하게 될 거가 있고요. 일본은 유엔사 회원국들과 지협정뿐만 아니라 RAA 협정 같은 걸 맺어서 유사시에 이제 유엔사 회원국들이 일본 유엔사 후방기지들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법적인 체제를 만들어놨습니다만 우리도 그런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한미일 간의 공고한 협력을 통해서 이것이 북한이랄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쪽 대륙 국가들한테 대해서도 억제 태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지금은 미중 경쟁, 또 미러 경쟁, 국제 안일성과 어쩌면 위기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한미일이 좀 더 국제 질서 차원에서도 협력을 할 거 있겠다. 다시 말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코드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어떤 훈련들이 벌쳐지고 있잖아요. 미국과 인도 간에 했던 말라바르 훈련들, 미국과 호주 간에 하는 크리스마스 세이버, 이런 또 필리핀에서 하는 바리카타 훈련, 그런 것들을 우리도 좀 적극 참가해서 지역 질서 안정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서 사실 아까 이미숙 모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게 주 위협은 북한의 어떤 핵 능력 증가입니다만은 러시아도 CTBT 탈퇴하고 뉴스타트 쪽 탈퇴하면서 핵 전력이 더 증강될 거예요. 중국 핵 전력도 지금 400기 정도 핵탄두가 앞으로 2030년대쯤 되면 1,500발로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 중국, 북한 핵 전력 합계가 3,300발이 되는데 미국은 1,550발이 아마 현재로서는 증강시킬 구체적인 정책들을 취하고 있지 않지만 한국과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적용하는 국제 억제를 좀 신뢰성을 높이려면 미국의 핵정책 변화를 같이 공동으로 요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테스트를 같이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밖에 저희 논문에서는 다른 것들도 쭉 얘기했습니다만 기본적인 것은 이제 이렇게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서 여러 것들을 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앞으로 아마 안보 정세가 더욱더 좀 불안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동맹 간에 그런 어떤 전략적 동반 협력적 관계 조약도 만들어졌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장기화되고 있고,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 정세일수록 우리한테 동맹이 되고 우방이 될 수 있는 국가들과 협력들을 가해지고, 그런 국가들로서는 일단 미일 동맹을 맺고 있는 일본, 그다음에 호주에 들어가 있는 호주, 그런 국가들이 될 것입니다만은 그런 국가들과 어떤 안보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정말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김재천 교수님의 이제 토론이 있겠는데, 제가 까먹기 전에 질문을 하나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미군하고 주한미군과의 관계인데, 지금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제 세계 모자를 쓰고 사성장군을 임명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후방사 사령부가 서울에 있는 주한미군 사령관의 지시를 받죠. 그런데 지금 소문에 의하면 주일 미군 사령관을 삼성장군에서 사성장군으로 지금 올린다는 좀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럼 혹시 구 박 교수님께서 누가 답을 해주셔도 좋은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상당히 커맨딩 시스템에서 주한미군 사령관, 이비엔 사령관하고 상당히 단순한 별자리 하나 차이지만은 명령 구조가 많이 달라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이 아시는 게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김재천 서강대 국제원장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서강대학교에서 국제정치를 가르치고 있는 김재천이라고 합니다. 제3회 KWO 나지포럼 토론자로 참여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초청에 감사드립니다. 세 분 모두 조크를 성공적으로 날리셨는데, 저는 세 분, 우리 발제자님, 이미숙 토론자님, 의원님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데, 조크 생각하느라고 사실 발제 내용을 지금 하나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하나 조용필 조크를 제가 쓰려고 했는데, 한 2주 전에 제가 이 조크를 성공적으로 썼어요. 네. 바로 쓰시네요. 그래가지고 실패해서 제가 그냥 발제 시간을 조금 웃으신 것 같으니까 그래도 한 7분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 발제문 잘 읽어봤고요. 또 발제 잘 들었습니다. 요지가 있다면은 한미일 삼각 협력이라는 거
뭐 부작용도 있을 것입니다. 뭐 지금 대만 문제 말씀하셨는데 연루라는 것이 있으니까 뭐 부작용도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만 지금 급변하는 국제 정세, 한반도 정세, 지역 내 정서를 감안한다면은 이 한미일 안보 공조 강화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정책 선택이다라는 것이 뭐 요지라면 요지일 것 같습니다. 북러 정상회담 어제 보고 조양문 나왔는데 보니까 정말 한미일 그리고 북중러 진영화가 심화되고 있고 진영 간의 갈등과 반목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도 원치 않는 상황이죠. 사실 저도 싫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지금 뭐 좀 되돌릴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닌가. 뭐 외교사를 공부하시면은 전쟁사를 좀 돌이켜 보면은 이 강대국 경쟁이라는 것은 거의 모두 진영화를 수반했습니다. 지금 신냉전 하는데 옛날 냉전 당시에도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 냉전 당시에도 진영화가 발생했었고 심지어 1차 대전, 2차 대전 강대국 경쟁은요. 강대국들이 편먹고 싸움을 합니다. 이런 싸움을 한 국가가 멈추기는 어려워요. 특히 한국과 같은 나라가 이런 상황을 되돌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한국 균형자론이라든지 우리가 뭐 완충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한국 정부의 잘못된 외교 안보 정책 선택 때문에 이런 진영화가 심화되고 있다.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국이 할 수 있는 정책 선택은 기본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기초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기초라는 것은 결국 이 한국의 비약적인 성장에 환경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던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우리가 수호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다른 유사입장국, 자유주의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해서 이 국제 정치학에서는 뭐 북한이나 러시아, 뭐 심지어 중국과 같은 국가를 수정주의 국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존하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수정해서 고쳐 쓰겠다는 것이죠. 자기들 구미에 맞게 고쳐 쓰겠다는 그런 국가들을 수정주의 국가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들이 가하고 있는 거센 도전에 우리가 자유주의 연대를 강화해서 그런 도전에 응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어떤 큰 전략 틀 안에서도 밑에서도 수정주의 국가들과 각각 어느 정도의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공간은 여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 결론인데 먼저 좀 말씀드리고요. 벌써 3분이 지나갔는데 뭐 과제가 앞으로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은 필요하고요. 하지만 관건이 있다면 관건은 지속성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 삼국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사실 삼국이 어떠한 협력을 할 것인지는 2022년 캄보디아 푸놈펜 삼국 정상회의 후에 발표한 공동선언문을 보면 아주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협력을 해야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도 잘 나와 있는데 작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에 나온 공동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는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살펴보면요. 이러한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구동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결국은 제도화예요. 제도화를 해야 된다. 상부의 정상들이 매년 만나자. 외교장관, 국방장관, 안보실장 만남을 정례화하자. 이런 기구를 만들자. 저런 기구를 만들자. 그래서 구동하자. 왜 이런 제도화가 필요할까요? 제도화, 삼국의 안보를 제도화함으로써 국내 정치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변화로부터 이런 협력을 조금 보호하자는 것이죠. 저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 캠프 데이비드 회의 이후에 삼국 사이에 거의 한 200번에 가까운 회의가 작은 회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도화가 맞는 방향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과연 제도화가 충분 조건일까? 그러니까 지속성 확보의 충분 조건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봤었을 때 저는 필수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도화가 되어 있는 어떤 외교 합의, 협정이라고 하더라도 정책적인 지향점이 굉장히 다른 어떤 정치 지도자가 최고 지도자가 됐었을 경우에 이를 파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한국의 지난 정부도 위안부 협정을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트럼프 역시 굉장히 제도화가 잘 되어 있던 많은 국제 협정을 다 파기해버렸습니다. 파리 기후협정이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굉장히 제도화가 잘 되어 있는 그런 국제 협정도 그냥 우습게 미국이 그냥 탈퇴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하더라도 국민들이 별로 그렇게 야, 너 잘못했다.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한미일 안보 협력이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충분한 국민적인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화 플러스 상당한 충분한 국내적인 지지가 있어야지 어떤 상이한 정책 목적, 어떤 상이한 정책 성향을 보이는 정치 지도자가 최고 지도자가 되더라도 충분한 국민적인 지지가 있으면 그걸 뒤집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 정부가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한미일 연대가 자유주의 연대, 뭔가 이렇게 자유가 매개로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사실 한미일 삼각공조는 정말 한국의 핵심적인 국가 이익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는 거, 이거 한국의 번영에 정말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이 정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번영을 부과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물론 한국 국민이 뛰어났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뛰어나고 부지런했기 때문에 그런 번영을 부과할 수 있었고 뛰어난 정치 지도자들이 있었고 뛰어난 재계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플러스 자유주의 국제 질서,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자유와 민주, 인권, 법치, 지금은 인류 보편적인 가치가 된 그런 가치가 존중받고 항행의 자유, 교역의 자유, 이런 어떤 열린 질서가 보장받는 그런 질서입니다. 그런 질서가 한국의 비약적인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환경적인 역할로 작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한국이 이런 어떤 지속적인 번영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이런 질서를 보존하고 강화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은데 예. 제가 딱 한마디만 조금 얘기할까요? 과제를 여러 가지 조금 말씀하셨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이디어 차원인데요. 이 한미일이 원자력 협력을 조금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삼국이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한번 어떨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각각 양자 간 이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한국은 일본만큼 어떤 핵 잠재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다들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북한은 무시무시한 핵 보유 국가가 됐고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얘기해야 돼요. 중국은 미국 버금가는 그런 핵 무력 강국이 되겠다는 그런 의도를 숨기지조차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회의 한번 같이 하자는데 안 하고 있어요. 러시아는 지금 실전에 핵무기를 쓰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지금은 위협 수준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저는 한미일이 이제는 안 가봤던 길도 한번 가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상황은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저는 놀라지 않을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삼국이 NCG도 한번 같이 하면 어때요? NCG도 좀 같이 하고 해서 여태까지 한미 확장 억제, 미일 확장 억제였는데 한미일 확장 억제 뭐가 잘못된 건가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원자력 협정을 통해서 한국도 일본 정도의 핵 잠재력을 보유하는 어떤 그런 방안도 좀 강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진단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 또 우리 김일선 교수님께서는 또 새로운 제안을 아주 날카롭게 또 타인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두 분 발표 발제자들에게 한번 기회를 드리고 이어서 또 두 분 토론자께서 혹시 추가할 말씀 있으면 기회를 드립니다. 이번에는 제가 우리 회장님한테 눈치를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상당히 정확하게 시간을 지켰어요. 지금 엄청 정확하게 지켰는데 우선 한 3분 목표로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인국 대사님이 역시 가장 제가 발표한 거에 뭐랄까 그 날카로운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의 전쟁할 결심을 발표한 지금부터 지금 한 5개월간 이 문제를 갖고 계속 고민을 하면서 논문 하나 작성하려고 이걸 갖고 이쪽 전문가들이랑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 중에 방금 박인국 대사님이 지적해 주신 바로 그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받았거든요. 이른바 이제 시큐리티 딜레마, 안보 딜레마가 걸릴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확전, 다시 말씀드리면 확전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죠. 북한이 의도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우발적인 충돌이 이뤄지고 그것이 점점 확전돼서 재래식 전쟁으로 들어가는데 바로 북한이 핵을 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 부분이 많이들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런 게 한 파트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흔히 말하는 그 공격적 현실주의자라고 불리는 그 미어샤이머 제자들이 한국에 꽤 있습니다. 그분들이랑 얘기하면 이제 제 주장을 바로 반박을 하죠. 안보 딜레마가 걸리는데 그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록 그런 안보 딜레마가 있다라는 걸 제가 인정하면서도 과연 김정은의 인식에 정말로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한 대응을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북한에 대한 직접 공격으로 이어질 것으로 인지할 것이냐. 다시 말씀드려서 한미가 갖고 있는 작전 계획에는 북한을 선제 공격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작전 계획 5015 지금 5022로 개정 중인데 그 내용에 아마 원본을 김정은은 갖고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우리는 절대 선제 공격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김정은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피포위 의식, 시즈 멘탈리티라는 거죠. 그걸 활용을 해야 북한 주민들한테 이런 거죠. 아, 우리는 포위당했어. 그래서 우리는 뭉쳐야 돼.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과연 안보 딜레마가 김정은이라는 북한 체제의 특성상 걸릴 것이냐,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럼에도 확전을 통제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이민숙 의원님 말씀하신 이제 아산 정책이었고 제가 이걸 가져갔었어요. 요 비슷한 초안 내용이었는데 제가 아산이 너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고 특히 랜드랑 전술핵 배치 얘기를 했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MJ께서 그날 오시는 날이라서 제가 그 발표문에는 이걸 뺀다는데 실수로 안 뺀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의외로 아산에서 별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런 얘기가 그때 정몽준 명예이사장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에 지금 이번 발제본에도 있습니다만 확전 통제를 위해서 북한이 핵을 먼저 사용하지 않는 한 미국이 북한의 핵 선제 불사용 방침 청구도 고려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미국이 한번 공개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북한 니네가 핵을 안 쏘면 우리도 핵으로 대응 안 할 거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차피 그러면 재래식 전쟁으로 걸어오면 우리가 재래식으로 대응할 거라는 얘기가 되는데 재래식 전력은 미국을 빼더라도 우리가 북한에 훨씬 월등합니다. 충분히 억제가 걸려요. 대신에 이거는 확전 통제가 되는 거죠. 김정은이 계속 재래식 전쟁에서 핵을 쓰겠다 하는데 미국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버리면 이걸 핵을 쏘면 미국이 핵을 쓰고 확전 보복을 당하는데 그게 확전 통제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제안을 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한테 우리 박인국 대사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먼저 그쪽 답변 드리면 그 대만 유사 사태에 대해서 일본이 우리보다는 굉장히 강한 관심을 갖고 있고 나름대로 정책적 준비도 많이 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요나구리까지 이어지는 남서제도 쪽에다가 육형자위대 전력을 배치하고 정보자산을 배치하고 미사일까지 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억제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러하지 못했는데 지금 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연루가 되는 것은 우리 안보에 조금 상당히 불안을 초래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북한에 대한 이력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깊숙이 연루가 되는 것은 우리가 비교적으로 피해되겠지만 최소한 그 대만 유사 사태에 대해서 동맹국인 미국에 굉장히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어떤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냐면은 그 대만 유사 사태에 투입될 수 있는 중국군 부대는 상하이 쪽에 있는 동해함대, 또 칭다오에 있는 북해함대 쪽인데 북해함대가 기동할 때는 우리 서해를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예컨대 서해상을 지나가는 중국 함대 동행에 대해서 정보를 파악해서 미국하고 공유한다랄지 또 그에 대한 어떤 공동 대응 태세, 평택 기지가 어떻게 보면 중국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협력한달지 그런 식으로 우리도 나름대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진전된 협력을 좀 해야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주일 미군 사령관이 현재는 삼성 공군 장군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미국과 일본에서 주일 미군 사령관을 사성 장군으로 올리는 문제가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5월달에 제가 일본 갔을 때 일본 외무성이나 방위성 관계자들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이 논의가 진행되는 것 같고요. 아마 지금 2015년도에 만들어진 그 가이드라인이 뭐 조만간 개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들었습니다만은 그 가이드라인 만들어질 때는 이게 좀 더 명확히 될지 모르겠는데 미국 측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그러니까 삼성 장군, 주임미군 삼성 장군은 독자적인 어떤 뭐 전략을 수립하거나 작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하와이의 인태사령부 지휘를 받아서 전쟁 전략을 얘기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와이하고 일본은 시차가 있어서 가령 효과적인 인태사령부의 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사성장군을 올려서 주임미군이 뭔가 독자적으로 개입도 하고 또 작전 수행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미국 측의 판단인 것 같아요. 그건 그만큼 이제 중국의 어떤 군사적 위협을 높게 보고 거기에 대해서 주임미군도 나름대로 뭐 현장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태세를 갖추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로서는 그러한 변화에도 상관없이 주한 미군 사령관이 여전히 사성장군으로서 지위를 갖고 있고 한반도 정부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권한이랄까 책임을 갖는 형태의 어떤 구조 유지를 계속 미국 측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좀 요청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철 교수께서 세 가지 좀 좋으신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 아무리 이제 그 한미일 협력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수정주의적인 행태를 보이는 국가들과의 협력의 공간을 만들어낼 것이 아닌가 하는 건데 저도 이 점을 공감하고요. 그래서 발표문에도 중국을 어떻게 보면 북중로 연대 강화에서 중국과의 협력 공간을 우리가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개최되었던 한일중 정상회담이 굉장히 좋은 기제가 되고 있고 바로 엊그제 끝났습니다만은 한중 2+2 같은 채널들을 활용해서 뭐 중국과는 근본적인 어떤 차이가 안 생기도록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한미일 안보 협력이 좀 지속성을 가지려면 뭐 제도와 플러스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좀 공감하고요. 그 제도와 측면에서는 한중일 협력이 진행되면서 한중일 협력사무국이 2011년도에 만들어졌었거든요. 광화문에. 근데 조금 이제 한미일은 어떻게 보면 한일중 못지않은 중요성을 가졌기 때문에 뭐 그런 제도도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리 정부가 뭐 국민들이랄까 심지어 야당에 대해서도 이런 이제 한미일 안보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한미일 안보 협력의 일환으로서 한미일 원자협력, 원자협정 이런 어떤 방안을 제시하셨고 확장 억제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사실은 이제 한미일 확장, 한국도 일본도 개별적으로 누구한테 확장 억제를 정하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서 확장 억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미국하고 이제 협력하는 그런 것들 한번 다른 걸 통해서 한번 제안한 바에 있어서 좀 공감하고요. 한미일 원자협정 사실 박인국 대사님께서도 그런 말씀들을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계십니다만은 저도 사실 그렇게 공감하고 있고 가령 한국이나 일본이나 원자력 발전소가 각 20여 개, 50여 개 의존도가 높고 미국도 90여 개입니다만은 원자력 발전소에 제공되는 연료의 어떤 공동 생산이랄지 혹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관리에 관련돼서 한미 세 나라가 어떤 협력의 컨소시엄을 만들면 서로 굉장히 윈윈할 수 있고 나아가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뭔가 더 다른 것들을 해볼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겠는가 뭐 그런 협력의 어떤 아이템들을 우리가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토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두 분 저기 디스커션 혹시 짧게만. 네, 짧게 박원근 교수님께서 트럼프 문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우리가 공간이 넓어지지 않을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시고 넘어가셨는데 지금 미국의 흐름을 잠깐 보면 지난 5월에 임계치 이하 핵실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핵탄두의 현대화를 계속 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그 북러 중의 핵 확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핵무기 현대화, 핵 양산을 미국도 하고 있는 이 와중인데 한국이 계속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얘기를 하고 그 확장 억제에 신뢰한다고만 한다면 역사적으로 올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미국의 군축론자들의 논리가 변해가는 거를 좀 미세하게 봐야 된다. 이런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우리 네, 뭐 아까 엘브리지 콜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엘브리지 콜비랑은 좀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예요. 그래서 중앙일보와 연합뉴스 인터뷰를 했었을 때 이 친구의 의도가 조금 왜곡돼서 전달된 것 같아가지고 너 한국 들어오면은 한번 조선일보랑 한번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네, 너 주한미군 철수 찬성하는 거 아니라는 분명히 해라. 단지 그걸 분명히 했고요. 주한미군 철수가 아니라 주한미군의 성격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바뀌고 있다. 사실 우리가 그걸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너 캠프 험프리 가봤냐? 평택기지. 지금 뭐 중국의 심장을 겨냥하고 있는 대거, 그러니까 뭐 대거가 방금 비수와 같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단지 이제 지금 이미숙 위원님이 하신 말씀 차원에서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의 비확산 정책은 대실패다. 일단 북한으로 지금 horizontal proliferation 막지 못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중국의 vertical proliferation도 못 막고 있다. 이건 대실패다. 그리고 미국의 확장 억제,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거짓말이다. 미국 국민들 확장 억제가 뭔지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어쨌건 간에 박원국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북한이 뭐 미국을 갖다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차단하겠다고 하셨는데, 근데 이제 정말 차단하지 못하는 상황. 어쨌든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고 그렇다면은 북한이 이 미국을 갖다 개입하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핵 위협을 미국한테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정말로 LA나 이제 워싱턴 DC를 갖다 걸면서 한국을 도와주러 오겠느냐? 자기는 그거 절대로 안 한다고 생각한대요. 그런 상황에서 비확산 정책과 확장 억제가 다 대부분 실패한 상황에서 한국의 핵무장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동맹으로서 할 짓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전부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제 솔직하게 논의할 때가 됐다. 뭐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이미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뭐 기회인지 위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어떤 기회라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관중에게 한 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 해당이 정중자격. 네, 정중자격으로 한 0.5초로 예, 짧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두 분이. 빛의 속설에게 오늘 발표 토론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이미숙 우리 논설위원님 제안한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연구원 시절에 2003년에 놀랍게도 그 당시에 북한이 1차 핵실험 하기 전에 북한 핵 보유 시 군사 국방유지 발전 방향이라는 비밀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신범철 부인 장관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저는 국방부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핵 실험하기도 전에 핵을 보여줄 때 어떻게 할 건가를, 군사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를 다뤘는데, 그 중에 정책 제안한 것 중에 그 핵태세 보고서 NPR에 대해서 코러스 NPR을 만들자. 한국과 미국이 같이 NPR 핵태세 보고서를 만들면 어떻게 했느냐. 아니면 별도의 미국의 NPR이 있고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만드는 NPR을 만들자. NPR을 알다시피 지금 이미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미국이 최근 내놓은 NPR에 보면은 그 핵무기 체계를 선진화, 개량화, 현대화시킬 방안들이 거기 들어가, 거기에 대해서 소위되는 예산과 이런 부분들이 다 논의되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오늘 신선하게 들은 게 한미일 안보 협력할 때 좀 신선하게 우리가 주도하는 의제로서 원자력 협력 이런 부분을 들고 나서 그걸 관철시키는 모습, 이게 이제 필요하고, 한국과 미국의 NCG, 사실 미국 어감적으로 근데 NPG보다는 NCG는 약간 자문기구적 성격이 있잖아요. NCG보다는 NPG로 빨리 가야 되고, 또 한국과 미국의 공동의 핵태세 보고서 이런 것을 조금 줄기차게 주장을 해서 우리 입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마 이미숙 논설위원님 이야기하고 좀 맥을 같이 하는데, 제가 21년에 그런 정책 제안을 한다 했어서 그 소리를 듭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발제하거나 토론을 안 하면서 이렇게 끝까지 있는 적은 별로 없습니다. 중간에 가려다 못 갔는데요. 중요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자문위원을 하고 있고, 원래 전공은 다른 쪽이지만 2023년 4월 13일에 저는 대한민국의 현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아무도 얘기하는 핵 전문가들이 안 하는 범국민 핵안보연대를 제가 문제제기에 제안을 해서 4월 13일에 출범까지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육사 총동문회장 이 양반들을 비롯해서 신경 쓰시오 하고 넘겼고, 그때 출범식 하면서 저는 이제 앞에 사회를 봤었고, 용산에서도 오라고 했습니다. 비서관이 왔었고, 그 중요한 거 제가 지금 짧게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왜 아무도 그 말씀을 안 하실까요? 결국은 궁극적으로 핵 균형이 필요한 단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걸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실까요? 물론 그게 대놓고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게 필요한 단계가 됐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시간 나시면 제가 어제 매일경제에 제가 핵무장 논쟁의 허와실이라는 걸로 제가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걸 좀 정리를 해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이제 시간을 끌기가 어려워서 상당히 늦게까지 진지하게 한 분도 안 조시고 이렇게 하는 거여서 제가 1분만 더 허락해 주시면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분이 특히 우리 김 교수님은 미국 대선에 관해서 책까지 쓰신 분입니다. 네 분이 이번 11월 달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이 될지 아니면은 트럼프가 될지 예언을 해주시고,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 트럼프가 우리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독이 될지 약이 될지. 자, 누구부터? 말로요? 예. 말로만 그냥 손을 되게 하시죠. 오케이. 그걸로 아니 그냥 트럼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약, 독 이렇게 하면 되니까. 한 번 더.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약이 트럼프냐 독이냐. 정말 어려운 질문 하시는데, 제가 2016년에 이게 석 달 동안 방송에 나와서 그 당시에 힐러리가 된다고 해갖고 굉장히 악몽 같은 게 있습니다. 11월에 나와서 제가 꽤 완전히 한 번만 한 거 또 많으면 되잖아. 나올 거예요. 자, 그럼 김 교수님부터 하세요. 책을 썼으니까. 저는 지금 트럼프가 안 되면은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2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기를 하는 것보다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저는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트럼프 그다음에 독이나 약이나. 독도 아니고 약도 아니고 저희가 그거는 무엇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잔도 피해 나가시네. 저는 미국 정부가 아닙니다만은 11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하고 DC에서 세미나를 하고 있어요. 새로 당선될 미국 정부와 정부파의 한미동맹. 그래서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 되든 저희는 세미나를 할 거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딱 지금 자기 퍼스널 선치를 빨리 얘기해야지. 박원경 교수님이나 김학철 교수만큼 유명인사이기 때문에 제가 말해도 유튜브에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 인사를 저희 오셔서 많이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엘브리지 콜비 고블리를 만나서 한 시간 정도 인터뷰했고, 그때 들어보니 트럼프가 되면 좋겠다. 우리 핵 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옵션이 많아지겠다. 문신의 폭이 많아지겠다. 네. 오케이. 네, 최근 이코노미스트 커버 스토리에 여성이 이렇게 딱 알통을 딱 보여주는 불끈진 커버 스토리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마이 바디 마이 초이스라는 문신이 새겨 있어요. 이 얘기는 지금 저는 바이든이 이길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 상황 판단을 하는데, 지금 선거는 지금 7개 주에서 다 4개 내기지만 조금 바이든이 올라가고 있고, 여성들이 낙태 문제로 대법원에서 지금 낙태 금지 뒤집고 또 낙태할 수 있는 약 먹는 거 갖고 좀 난리인데, 여성들이 지금 유권자로 투표장에 나가기 아무 정치적 의식이 없어도 내 몸에 대해서 왜 참견을 하느냐는 이 여성들이 많아지면 이건 굉장히 여성들 표가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바이든이 된다고 해도 지금 김재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비확산 정책이 독재국의 핵을 키워주고 동맹의 핵은 억눌렀다. 해구산이 너무 살이 부러질 정도로 약화됐는데 이거는 안 된다. 동맹의 핵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돼도 우리가 핵 역량을 강화하는 바탕은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3일 전에 제안 배포되는 거에 미국